자, RNS 한 다음에 이제 그 발현된 양을 표시할 때 보통 그 단위로 IPKM 또는 FPKM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서로 다른 샘플에 있는 동일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하려면 같은 양의 세포량이 실험에 사용된 세포량이 같아야겠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RNA 양이 토탈 RNA 양이 같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유전자별로 이제 몇 개의 리드가 매핑됐느냐, 그 리드의 개수를, 매핑된 리드의 개수를 세서 그걸로 이제 발현량을 추정해야 되는데요. 그 값을 그냥 쓰지 않고 그것을 이제 각 뱀 파일의 샘플별로 뱀 파일이 따로 있다고 보고 그 뱀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총 매핑된 리드의 수로 나눈다는 거죠.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뱀 파일에는 리드가 많이 있고 어떤 거에 적으면 적은 쪽에는 아마 RNA 양이 적어서 시퀀스는 좀 덜 됐고 많은 쪽에는 RNA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퀀싱이 많이 됐나 보다 해서 그 양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토탈 리드가. 그래 나눠주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걸 다시 100만을 곱해서 결국은 이 토탈 리드가 100만이라고 했을 때의 값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토탈 리드 양을 맞춰주고요. 또 유전자 서로 다른 양은 DNA 메신저 RNA의 몰레큘의 분자들의 개수는 똑같은데도 만약 어떤 유전자는 길고 어떤 건 짧으면 긴 거에서는 더 많은 리드가 매핑이 되겠죠. 왜냐하면 리드의 길이는 똑같은데 유전자가 기니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리드가 매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유전자 길이로 또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곱하기 1000을 해서 유전자의 길이가 1000 베이스 페어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산해주는 방법은 RPKM, with per kilobase per million mapped reads. mapped read, 토탈 mapped read가 100만이라고 했을 때의 킬로베이스 유전자 길이가 킬로베이스당 몇 개의 리드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RPKM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매핑된 리드 중에, 싱글 리드도 있고, 페어드 리드가 있다. 그러면은, 페어드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DNA 조각에서부터, 2번 리드가 나온 거잖아요. 2개의 리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싱글핸드 리즈의 경우에는 이제 한 프레임한테서 한 번밖에 안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시퀀싱을 해서 복구하고자,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건, 몇 개의 DNA 프레그먼트가 그 유전자 부위를 지나가느냐, 프레그먼트 개수지 사실은 리드 자체 개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페어된 리스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페어가 미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매핑이 잘 안 됐다든지 폴셋 나빴던 경우에 발현이 안 됐던 건 아닌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 프레그먼트의 개수로 세지 리드 개수로 세지 않는다. 페어밴드일 경우에는 한 번만 카운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루즈라고 하는 거고 프레그먼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즈 mapped inner region이 아니라 fragments mapped inner gen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PKM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RPKM은 이제 싱글핸드 시퀀싱을 했을 때는 RPKM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페어밴드 시퀀싱을 했다 그러면은 RPKM이라고 안 하고 FPKM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RNA-seq을 많이 쓰는 용도가 이제 differential expression, 조건이 컨디션이 않고 있는 2에서 발현의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찾을 때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요 지금 엑선
두 개가 있는 그런 짧은 인트로를 갖고 있는 이런 유전자일 때, 이 부위를 이제 DNA 취입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 샘플에서는, 이 컨디션 1에서는 빨갛게 색깔이 나왔죠. 컨디션 2에서는 이게 이제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 인테스트가 약하죠. 다시 말하면, 이 컨디션 2에서는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부위가. 여기만 샘플링을 했지만, 아마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발현이 안 됐겠죠. 그래서, 컨디션 2에서는 이 유전자가 발현이 잘 안 되고, 컨디션 1에서만, 발현이 잘 되는 그런 유전자다 해서, 여기 막 바하베차 그래프처럼, 컨디션 1에서는 익스프레션이 높고, 컨디션 2에서는 발현이 낮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DNA 마이크로웨이 실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이제 단점은 여기 지금 하나하나 심어놓은 것들이 서로 다른 DNA들이에요. 내가 프로빙 하고자 하는 DNA들을 여기다가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코너에 있는 거는 이 코너에 있는 거랑 같은 유전자가 심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건 아마 좀 서로 연결된 샘플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비슷하게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좀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 DNA 마이크로웨이는 내가 심어놓고 그거랑 이제 페어를 이루는 하이브리드가 되는 그런 DNA가 얼마나 있느냐 그 양을 이제 플루오레센스로 측정해서 이제 그림과 같은 걸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심어놓지 않았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예요. 또 플루오레센스를 제가 보니까 이제 플루오레센스를 측정하는 튜브가 디텍터가 세츄레이션이 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못 재죠.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이 되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또 너무 낮으면 또 디텍트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RNA-seq 그거를 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컨디션 1에서는 리드들이 많이 매핑이 되고 컨디션 2에서는 리드가 좀 덜 매핑이 됐죠. 따라서 컨디션 1에서는 익스프레션 밸류가 높은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컨디션 2에서는 낮은 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 1이 컨디션 2보다 발현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내가 심어놓은 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퀀싱을 해서 시퀀싱 된 거를 지금과 매핑을 해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유전자가 있는지 몰랐던 것도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엑스플라시 폼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스플라이싱 패턴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유전자가 엑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엑선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 컨디션 1에서는 요 앞에 이렇게 각 엑선별로 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선별로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컨디션 2에서는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스플라이스 패턴이 다른 상이한 거죠. 예를 들면 컨디션 1에서는 이 까만 거는 이제 공통이지만 지금 파란색이 이 컨디션 1에서는 잘 발현이 안 되는데 반해서 컨디션 2에서는 발현이 많이 됐죠. 반면에 보라색은 컨디션 1에서는 발현이 많이 되는데 컨디션 1에서는 발현이 잘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막 엑선에 따라서 발현량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통인 까만 엑선만 컨디션 1하고 컨디션 2를 비교를 하면 두 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컨디션 1과 컨디션 2가 발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스플라이스 폼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아이소폼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1번 핵선, 3번, 4번, 5번이 모여서 하나의 아이소폼을 이루고 1번, 2번, 5번이 모여서 3개가 모여서 또 다른 아이소폼을 이룬다. 이게 좀 짧네요. 이건 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아이소폼을 공유한다고 보면 이 컨디션 1과 2에서 각각 아이소폼 1과 아이소폼 2가 얼마큼 발현되나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컨디션 1에서는 이 파란색 아이소폼은 지금 이 보라색, 물론 보라색이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많죠. 상대적으로 컨디션 2에서는 그 양이 적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 이 아이소폼이 여기에 지금 이제 높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컨디션 2에서는 낮게 나오죠. 반면에 이 발견 세 개의 그 엑소에서는 이제 컨디션 1에서는 적게 나오고 컨디션 2에서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아이소폼은 반대로 이제 컨디션 2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컨디션 1에서는 적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총량은 여전히 이제 컨디션 1이 많이 나오는데 컨디션 2보다 근데 그건 아이소폼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아이소폼 1일 때는 맞지만 아이소폼 2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컨디션 2가 더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지금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그 시츄에이션에서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컨디션 2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느 아이소폼이 더 우리에 지금 맞는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이소폼 1과 2가 기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differential expression, 이제 이렇게 해서 양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RNS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이거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퓨전진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혈병에 소위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강 염색체와 이식 염색체가 서로 맞견된 거예요. 원래 이제 정상에서는 구강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식 염색체가 있습니다. 구강 염색체 끝에는 ABL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22번 염색체의 한 중간 부분에 이제 BCL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앞부분, 이번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22번의 이 뒷부분이 만나서, 이런 이제 하나가 생기고요. 반면에 또 이 9번의 뒷부분하고 22번의 앞부분이 만나서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의 퓨전이 된, 또는 트랜스로케이션이 된 그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부분을 이제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BCL 유전자와 ABL이라는 두 유전자는 원래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서로 인디펜던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에서는 이 두 개가 아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붙어있는 하나의 산의 유전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신저 RNA를 이제 시퀀싱 해보면 ABL 어떤 리드는 이쪽에 매핑이 되고 어떤 리드는 여기 매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한 리드인데 한 페어인데 한 페어와 한쪽 장은 여기 매핑이 되고 한쪽 장은 여기 매핑이 되고 아니면 한 리드 자체가 스플릿에서 이쪽과 이쪽에 따로 매핑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지금 이 두 유전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떤 교란력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져 있구나, 퓨전이 일어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RNA-seq 실험을 하면 이런 특수한 퓨전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캔서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캔서 샘플을 시퀀싱해서 퓨전들을 찾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퓨전이 일어나면은 원래 유전자가 만약에 이제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현이 되고 평소에 발현이 안 되는 그런 유전자라고 그랬을 때
이쪽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전자가 원래는 적은 양이 발현돼야 되는데, 많은 양이 발현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out of control 돼가지고, 세포를 막 자라게 하는 그런 바람 유전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로 이 후면진이 굉장히 캔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